이재명 정청래 만찬,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이제 당 대표죠 만찬이 있었다고 해요. 당정 이견을 수술 위에 모였나 뭐 이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검찰 개혁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용산과 민주당의 좀 약간 속도 조절을 놓고서 그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좀 빨리 진행 추석 전에 뭐 밥상에 올리겠다라는 당 대표의 말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조금만 좀 속도 조절하자 너무 이르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뉴스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뭐 이거는 뭐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뭐 당을 위해 좀 양보한 것이다. 아니다. 이건 뭐 정청래 당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렇게 좀 뭐 법무부 장관 쪽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좀 이야기가 엇갈리는 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좀 한번 좀 얘기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취임덕이 벌써 온 것 같아요. 취임덕이요. 네,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레임덕도 대통령 그죠 취임하자마자 레임덕이다 실권이 없다 네. 여당에 끌려다니는 걸로 저는 보여요. 여당에 끌려다닌다. 네, 검찰 개혁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방송 3법도 좀 잠깐 속도전을 주문하는 척 그 최민희 이 과방위원장과 좀 대척점에 서 있다가 결과적으로 여당의 주도대로 지금 단독 처리를 임박한 상태죠. 네. 노란봉투법도 좀 재개 요구들이 많아서 속도전을 주문하는 척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가 되고 있고 지금 뭐 한 발 더 가서 검찰 개혁도 사실 검찰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민생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건데 어떤 조직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어떻게 대체할 건지가 선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뭐 정당이야 그냥 법 아무렇게나 만들면 민주당 스타일대로 그만이지만 이제 제도권에서는 그걸 어떻게 집행을 할 건지에 대한 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뭐 기관별 관할부터 시작해서 그런 법률 집행상의 그런 또 의결 과정부터 시작해서 고려할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실에서 일해본 입장에서 지금 여당의 속도는 말이 안 맞습니다. 저건 여당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여당의 과속 핸들을 제지하기는커녕 끌려다니는 모습 때문에 앞으로 지지율 더 떨어질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당이랑 좀 속도가 다른 게 뭔가 좀 이견이 아무래도 좀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니, 저는 우리 그 박민영 대변인의 분석에는 뭐 동의는 그렇게 크게 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민주국가의 기본 정치 원리가 뭡니까? 이당 치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경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나오는 얘기로서 네네. 이것은 그냥 순리에 따르고 있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속도냐 뭐 내용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취재해본 결과 내용적으로는 거의 다 완성이 돼 있는데 사실 시기 조절론 그럼 어느 시점에 가장 이것을 이렇게 법을 집행하거나 법이 이행되는 타이밍이 언젠가를 끊임없이 지금 분석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트리거들을 이렇게 좀 조정하는 거죠. 미세 조정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거대한 개혁을 눈앞에 두고 뭐 어떻게 일사천리로 그게 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조정하는 과정 속인데 다만 정청래 당대표께서 지난번에 법사위원장으로서 국민께 큰 효능감을 보였던 것은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도 굉장히 정치하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노하우가 굉장히 좀 쌓여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렇다고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검찰 개혁에 관한 내용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계시는 만큼 이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는 이제 뭐 지금 계속 논의되고 조율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밥상은 금방 국민들께 보여드릴 것이다. 근데 이거 결과적으로는 추석 전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아니죠. 지금 추석 전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 논리 어제 이제 당정대에서 예를 들어서 정무적으로 어떻게 조율되는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 측면이 있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법안만 놓고 보면은 법안 통과하고 정부 공포하고까지의 과정만 놓고 보게 되면 역순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추석 전에 밥상 차리겠다라는 의지만 강력하다라고 한다면은 네. 뭐 8월 말에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것이 뭐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서 공포되는 과정까지 이 절차를 역순으로만 놓고 보면은 프로세스상은 가능한 일이죠. 예, 불가능하다고까지는 볼 수는 없는데 네.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의견도 좀 있던데요. 근데 이제 이 개혁이라는 게 지금 이제 예. 개혁이라는 거를 아무래도 이제 힘이 제일 좋을 때 대통령이 힘이 제일 좋을 때 추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그렇죠. 하니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세 분에게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뭐 추진은 이거는 뭐 100%
이제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조금 속도 조절 법무부 장관 말처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자, 해서. 근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가 검찰 개혁 이슈가 이번 정권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 들어서 갑자기 들어온 이슈가 아니거든요. 이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아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우리 그 이해찬 전 민주당 네. 대표께서는 그래서 저는 좀 신중해야 그럼요. 되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네. 이미 많은 부분들이 그 당내 축적돼 있고 당정청에 축적이 돼 있고 또 이 축적된 내용을 뭐 한때는 이제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도 워낙 이제 민주당하고 많이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이미 내용적으로는 서로 간에 다 조율이라기보다는 내용적으로는 서로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축적돼 온 과정이 있었고 네. 이것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만 남았을 뿐인데 지금 이제 그 정권 촌데 너무 이제 뭐 빠르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네네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그래서 어제 나왔던 그 당정대에서 과연 이 시점을 추석 전 밥상머리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대단히 중요하게 논의된 의제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요거는 두 가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하나는 일단은 대통령실과 당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당은 당원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당원들이 검찰 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속도전을 내고 싶어 하죠. 특히 당대표가 새로 됐으니 이 부분은 내가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공약으로 했던 것처럼 이제 하고 싶어 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민주당만의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전체 나라를 전체를 봐야 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그랬으면은 여론전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검찰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여러 부분에서 우려가 제기가 됐어요. 지금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예전부터 다뤄졌던 이슈인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나오는 방안들은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정도의 굉장히 급격한 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협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민변이나 참여연대 쪽에서도까지도 지금의 이런 안들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예원 변호사라든가 몇 분 변호사들이 나와서 정말 정파를 가리지 않고 지금 이대로 됐다가는 많은 정말 서민들이 오히려 법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게 되는 상황들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여론전에서 좀 먹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 누구보다 하고 싶겠죠. 하고 싶지만 방향성에는 동의를 하나 야 지금 우리가 가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는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거고 그럴 거면 사실 이 부분은 당이 좀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법안을 좀 수정을 하고 여론을 받아들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하고 이런 걸 해줘야 돼요. 당이 그걸 올려줘야죠. 이거 정부 입법으로 넘어오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의원 입법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당이 사실은 안쪽에서 명확하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주기는 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검찰이라는 게 사실 뭐 하루 이틀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근데 검찰을 저렇게 갑자기 개혁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겠지만. 사실 가장 많이 피해를 받는 건 일반 국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범죄에 관련된 수사를 해야 되는 곳이고, 근데 그게 갑자기 다 이첩이 되면서 검찰 자체가 완전 그 기능을 없애는 뭐 개혁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방향성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견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위험하죠. 제가 실무를 해본 입장에서 뭐 기획안 쓰는 거요, 내용 만드는 거는 하루에도 몇 개씩도 만들 수 있습니다. 페이퍼 네. 숙달자들에게 그런 것들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어떻게 관철시키고 집행을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세부안이 중요한 건데 지금 뭐 내용들이 완성됐고 축적됐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여론전뿐만 아니라 경험으로 확인을 했어요. 검찰개혁 일부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공수처 만들었고 검수완박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 사기 범죄 같은 것들을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경찰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능 범죄에 대한 수사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 범죄의 구성 요건이나 그런 법리 적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현장의 변호사들조차도 경찰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수사에 너무 속도가 붙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범죄 수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누가 피해를 보죠?
국민들이 피해를 피해를 봐요. 보죠. 그런데 예. 지금 경찰이 수사를 좀 미진하게 했을 때 검찰들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수완박 때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워낙 많아서 그런 보완 조치라도 있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폐지하고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저도 검찰 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특수부 출신들을 좀 겪다 보니까 검찰들이 진짜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특수부들 진짜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빠지지 않는 저도 한동훈 전 검찰이 장관. 문제가 많다고 네. 무조건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럼 경찰은 문제가 없냐? 애초에 경찰 시스템에서 수사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검찰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다시 경찰로 회귀하자라고 하는 게 과연 합당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아니 대표적으로 버닝썬 같은 사건들이 왜 몇 년 동안 그 수면 아래서 제대로 노출이 안 됐습니까? 부패한 경찰들과 악한 세력들이 결탁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경찰은 부패하지 않나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문제니까 경찰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이 졸속 행정으로 나라 말아먹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사실 뭐 N번방 방지법이니 무슨 뭐 그 민식이법이니 이런 정책들, 공수처 신설도 저희가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무작정 추진을 했잖아요. 다 부작용들이 엄청나서 폐지를 하니만이 얘기 나오고 있고. 아니 저는 어제 대통령 정책실장도 깜짝 놀란 게 노란봉투법 일단 해보고 나서 기업들이 도망가면 그때 법 바꾸면 된다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정권이죠? 아마추어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 정권에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당하는 그런 참극들이 있었던 거고, 지금도 그렇게 될 확률이 제가 봤을 때 벌써부터 유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야, 이거 뭐 한 말씀 드리지가 않을 수는 없는데. 오시자마자 두 두 분 초면이시죠? 네, 초면입니다. 다 초면이고요. 예, 요거 검찰 개혁 짧게. 얘기는 짧게 한 말씀만. 처음에 왜냐면 화기애애한 이유가 아직 그 있다니까. 법안의 내용이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정책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서 네.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네네네. 없어요. 그 어쩔 수 당- 없죠, 그건. 당 내에서 뭐 법안은 뭐 사실 기본적으로 다 성안이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걸 언제 오픈하느냐의 문제, 그런 것들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실무 기술적으로. 근데 그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 민주당이 이제 자꾸 나라를 이제 말아먹을 뻔했다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 나라를 계속 실제로 망친 것들은 타 보수 계열, 정당 다 뭐 다 감옥 다 여러 번 다 가지고 역대 정권마다 감옥 가시고. 정책 이슈는 아니죠. 자, 정책 이슈는 아니지만 어찌 됐건 민주당은 실제로 이 민심과 여론의 지금 이런 것들을 지표를 다 보면서 가고 있다. 그러면서 방향 당연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세부 내용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당의 기본 방점은 어떻게 이 민생을 망치고 예를 들어서 서민들의 피해를 좀 피해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어떤 개혁안이 논의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방향성 자체에서 그런 방향이란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최대한 지금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서 부실 수사 또는 서민 피해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검찰권들을 키워주면서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권이 확대되는 어떤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검찰이 너무 비대해졌다. 그래서 이것을 이 비대해진 권력을 약간 수평적으로 맞춰야 되는 것이 역사적 하나의 과제다. 힘을 좀 빼는 거죠. 힘을 뺄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공수처도 이렇게 설립됐고, 그 다음에 지난 정부에서는 뭐 검경 수사권 개혁 뭐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됐습니다. 물론 전임 정부 윤석열 정권에서 시행령 통치라는 뭐 문제가 나와갖고 다시 이제 검찰이 주도권을 갖는 그런 과정까지 갔는데, 자 그럼 결과적으로 보세요. 그 공수처도 그렇고 공수처 생겨서 우리 뭐 민생에 부담되는 수사를 했던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대신 이번에 내란 국면에서 크나큰 기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힘을 억누르는 방식에서의 개혁 과정이 그다지 틀리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검찰의 권력은 너무 비대하고 네네. 검찰의 수사권이 너무 강대하다. 이 측면에서는 민주국가의 어떤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 줘야 된다. 너무 한쪽이 툭 튀어 올라와서 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은 윤석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검찰이 그동안 해온 행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특히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덮어버리고 출장 가서 조사하고 그러면서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반대의 별건 수사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특히 앞서서 우리 박민영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특수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검찰에 있어서 특수부라는 것은 보통 이제 기획수사, 함영수사, 게다가 별건 수사를 굉장히 밥 먹듯이 하던 곳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손을 대야 된다는 거는 이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동일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민주당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 전체를 저렇게 죄악시해버리고 적대시해버리고 하면서 가버리면은 그 중에는 분명 양심 있는 검사도 있고 민주당 출신 검사도 있고 검사에서 하시다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전체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네네. 좀 급진적인 측면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좋을 네.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이제 법안이 나오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때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요 이야기도 좀 찬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번 정권 들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기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코스피 5천 시대 만들겠다. 뭐 그리고 실제로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예, 3천을 넘어갔으니까요, 코스피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야, 드디어 이제 부동산의 시대가 아니라 부동산 불패가 아니라 이제 코스피 불패로 가나 하고 가보자 하고 이제 막 들어갔는데 갑자기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5억인가요? 10억이죠. 10억에서 50억에서 10억으로 줄이면서 50억에서 10억으로 그러니까 저희 네. 정권에서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으로 그때 조정을 그렇게 했었죠. 네, 했었는데 조정했었죠. 10억으로 롤백을 하겠다 이제 네네. 이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주식을 이렇게 좀 올려주겠다라고 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된 거야라고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아 이거는 좀 협의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도중에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 와중에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죠. 어제 주식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입니다. 이 주식 순자산 비율 PBR이 얼마냐는 질문에 너무 좀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10 정도 되지 않냐? 예, 이거는 지금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 민심에 좀 기름을 좀 불난 민심에 불을 좀 기름을 들어 부은 격인데 뭐 주식도 모르면서 지금 뭐 이거 뭐 주식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차라리 저런 답변은 귀엽더라고요. 저거보다 귀엽다. 더한 망언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가 있었죠? 뭐 예.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폐지 관련 토론하다가 인버스에 투자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 증시가 망한다라고 하는데 베팅하면 되지 않냐.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또 뭐 하기도 하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양도세 이슈 처음 터졌을 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증시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매수 타이밍 아니냐고. 지금 사면 수익 실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타나 쳐라. 뭐 이제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경악스러운 경제관을 저희가 좀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죠. 세계사적으로 좌파 정권을 늘 경제 때문에 몰락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좌파 정권에는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희 때도 사실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갑론을박이 있었죠. 특히 기재부는 세제의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세금을 많이 거두면 좋은 겁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걷는지 가치 판단하는 것은 정치권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가 기재부 입장에서는 기준이 10억이 아니라 1억이면 더 좋죠. 더 많이 거둘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 장관에게 이런 이슈를 주도권을 맡기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맞지가 않고요. 네. 저희가 50억으로 늘린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대주주 그 기준을 산정하는 기간이 연말이에요. 연말. 맞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그 산정 기간에만 잠깐 그 주식 매도해서 그 기준점 아래로 내려가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합법적으로 조세 회피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네. 이제 증시 입장에서는 아니 대주주들이 연말만 되면은 다 매도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말만 되면 미국은 산타렐이라고 해서 주식이 치고 그렇죠. 올라가는데 근데 우린 우리나라만 침체를 하면 그냥 한다고요. 침체로 그러니까 네. 하락이 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럼 누가 이야기한 거죠. 피해를 봅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단순 무식한 논리를 들이대고 있냐면 대주주와에게 감세를 해줘? 부자 감세 아니야? 아니 서민들이 반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식의 좀 이념지향적인 정책 노선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에 계속 악재만 쌓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보도가 또 대통령실에서 10억 유지하겠다라고 여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보도가 나왔는데 또 저희 들어오기 직전에 대통령실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또 입장을 뭐 다 바꾼 건지 정정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시장 입장에서는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굉장히 혼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말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시도 같은 방향으로 지금 망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어떻게 해야 오르고 어떻게 해야 떨어지는지도 모르면서 심지어는 이거 주가 순자산 비율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증시 부양 코스피 5천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역시 우리 이제 개미들이 이렇게 된 미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아니 우리 뭐 그 누구죠? 전 법사위원장 그분도 미장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진성준 자식들도 다 미장에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김동완 평론가님이 예.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아유, 그 지금 여권이시냐 방어해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예, 공격을 어쩔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어떻게 보세요? 예?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책 집행 결정권자들, 결정권자는 아니죠. 구윤철 기재부장 완전히 결정권자는 아닌데 정책 당국자들의 말 한마디가 정말 이렇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게 여당 의원과 장관과의 이 질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왜 과거에 늘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 이름을 뭐 좀 대긴 그렇지만 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제 차비 요새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데서 여론이 반응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쵸, 이건 그거보다는 이거는 이제 그분 근데 안 타겠죠. 뭐 저는 이해했어요. 그거는. 네. 그거보다는 이 논쟁은 훨씬 더 민감하고 좀 치열한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뭐 이것은 중간에서 뭐 막 이렇게 평론에 들어갈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정책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집행을 했을 때 그 여파까지 잘 고려하면서 가긴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약간 늦어지는 것은 당내 아직 이견들이 있고 그 이견에는 각각의 논리들이 있어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그 저기 대주주 보유 자산 주식 자산 기준을 뭐 50억이냐 10억이냐라고 했을 때 각각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등장한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특실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서 미세 조정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고 뭐 저는 그렇게 뭐 취재한 결과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갈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참 저는 이번 정권 들어서 이번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런 정책 얘기들이 그래도 국민들 속에서 소비되고 하는 모습은 앞으로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정책은 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하는 또 잣대가 달라진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달라. 이게 좀 지켜봐 달라라는 양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켜봐 달라? 문제는 예.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이슈잖아요. 네. 좋은 이슈라기보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생산성 있는 담론 형성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도 하고 방송에서 또 비판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지켜보면서 현재 여론과 민심이 이렇구나라는 하나의 틀거리로서 제공이 된다라고 보고 문제는 이런 건 전 좋다고 봐요. 근데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 됐어요? 대파 때문에 망했잖아요. 대파. 그러니까 정책 그 집행과 수립의 과정에서 아무런 뭐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아주 그러한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상징이 되는 이런 것들이 후진적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뭐 다시 굳이 뭐 과거 얘기 꺼내서 뭐 이렇게 할 건 없지만 네. 전임 정권의 어떤 그 이슈와 논란의 발생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의 이 논란이 무엇이었냐를 이렇게 좀 보면은 역시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논쟁거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구나.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구윤철 기재부 장관의 어떤 이런 발언들은 네. 조금 뭐 신중할 필요가 문제가 있다. 있죠. 네, 문제가 왜냐하면 있고. PBR 네. 15이면은 네. 지금 한 5천 시대가 아니라 한 3만 시대 돼야 돼요. 네. 이게 그 대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짧게만 네. 좀 반론을 드릴게요. 그 윤석열 정권에서 경제 지표 방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 전쟁이 이제는 뭐 종전 임박을 했지만 3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북유럽들은 6%대 물가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됐어요. 올해도 아마 5%대 인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1%대 방어를 했거든요. 긴축 재정으로. 그리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최초로 줄어들었던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수 기관들, 뭐 OECD, 뭐 S&P 할 것 없이 윤석열 정권의 그런 긴축 재정 기조를 칭찬을 했어요. 물관 잡았다. 그럼요. 오직 좌파들만 비판을 했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는. 그리고 긴축 재정을 하면 당연히 성장률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왜 성장을 못하냐라고 다그쳤죠. 그 지금 이재명 정권 출범하자마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돈을 100조 가까이 벌써부터 빚을 내고 뿌렸는데도 KDI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 올해 0%대. 근데 물가는 2%대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 항목들 뭐 대파처럼 따져보기 시작하면은 80%대 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를 알면 민주당을 지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민주당이 대파를 끄집어내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경제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자인밖에 안 된다. 네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반론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돈을 뿌리면 물가는 올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게 아니 뭐 그 확실한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쿠폰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어가지고 쿠폰주도 성장이라는데 이 문제는요. 물가는
한 번 오르면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레치시 된다고요. 그럼요. 예,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 관리가 되게 어려운 건데 아무튼 원래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구윤철 이 기재부 장관의 이 PBR 발언은 앞서서 정몽준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몽준 그분이 버스비를 모를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 사람 버스를 안 타봐서 몰라서 그렇겠다. 어디서 중요한 건 몰라서라는 거에 모두 다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윤철 장관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 주식시장 모르네. 주식 안 해봤네. 그럼요. 아니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 5억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재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코스피 5천에 대한 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5천 간다 오면서 대주주 요건 갑자기 10억으로 낮춘다고 그래가지고 세금 더 걷을 생각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찬물 끼얹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기재부 장관 입장에서도 답답할 거예요. 솔직하게. 왜? 세금을 지금 거둘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확장 정책을 계속 가면서 계속해서 돈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정말로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선가는 세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세금을 어디서 거둘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법인세. 아 진짜 쥐어짜도 더 이상 나오기 힘들어요. 거기다가 미국에다가 지금 억지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됐잖아요. 그럼 법인세에서 더 걷기 어려워. 노란 봉투법 뭐 이런 거 하면은 법인들 더 힘들 거야. 그러면은 법인세에서 더 걷기 어려우면 그럼 결국엔 뭘 걷어야 돼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 지금 국가에서 얼마 전에 210조 5개년 동안 투자하겠다고 그랬어요. 정부에서. 이 210조 어디서 만들 거예요? 이거 결국에는요. 서민들한테 걷습니다. 뭐에서 걷냐면은 서민들한테 걷기 좀 그러니까 종부세 걷을 거예요. 종부세, 재산세 이런 것도 올리기 시작할 거라고요. 양도세도 올릴 거고. 결국엔 세금이에요. 세금 아니면 빚 둘밖에 없어요. 앞서서 국채 비용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국채 비율 그래서 56%인데요. 이재명 정권 안에 60% 갑니다.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 전까지는 그 전에 모든 정권들이요 40%를 마지노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가 진짜 이 부분을 꼭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예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생각을 바꾸셨으면 다행인데 우리나라 빚이 얼마여도 상관없다. 우리나라 기축통화국 될 거니까 상관없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유시민 전 장관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에이 설마 그렇게 얘기했겠냐고. 이거 거짓말이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자료 화면이 나왔어. 그럴 정도의 문제니까 이 생각은 진짜 바꾸셔야 돼요. 빚을 이 정도로 가져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 입장도 분명히 이 세금을 거두려고 그러는 입장도 이해는 하겠으나 그러려면 전체적인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를 좀 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아니 해요. 김석열 그 수석 최고위 왜 그러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세금으로 부동산 안 잡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 세금 아니면 답이 없는 거 같아요. 세금 아니면 빚이에요. 믿어봐야죠. 국채에서 없잖아. 국채 발행하신다잖아요. 네,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짧게 그냥 네네. 아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 안 한다고 했는데. 아이, 이제 전 기다려 볼래요. 구윤철 기재부 장관께서 굉장히 이번 뭐 사태를 계기로 쓴 약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께서 가만히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지금은 장관을 맡으신 거지만 역대 정권에서 정말 계속 잘 나가던 정통 관료를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죠? 예. 이번에는 관료셨죠. 전형적인. 핵심에만 있었어요. 그 예.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대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그 관료시니까 한국 주식 못할 거 아니에요. 이해했으면 걸리니까. 또 그런 입장만 측면에서 그러니까 물으실 수도 네, 있죠. 뭐 네. 우리가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예. 측면이 하나 있고. 신박한 근데 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저 장관께서 정부 정책 수립할 때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나 우리 정말 개인과 서민의 입장에서의 여론을 한번 살펴보고 정책들을 조정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어떤 이런 국면이 하나의 쓴 약이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정어린 조언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가 이렇게 증시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제를 바꿔서 증시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가 같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책의 목적이 세수를 걷는 게 아니라 증시를 부양하는 거면 주무부처가 기재부가 아니라 금융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 장관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업무 관할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재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무조건 많이 거두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잖아요.
주무부처죠. 세제를 네. 담당을 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정책의 목적이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재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말이 꼬여요. 그러니까 부처 간에도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S&P, 그러니까 제가 애정어린 조언을 드린 거예요. 진짜 그 코스피 5천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좀 주무부처가 증시 부양의 전문성이 있고 좀 관할이 있는 그런 곳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맞다. 기재부 장관 훌륭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정책실장 지금 대통령 정책실장도 기재부 2차관 출신이에요. 저는 관료 출신이 법 일단 만들어보고 망하면은 그때 바꾸면 되죠. 이런 말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네. 그래서 네, 이런 식의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마디만 보태면은 아니 나는 이거 관련해서도 문제인데 지금 주식 시장도 이렇게 모르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도대체 왜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그냥 따라하는 이해를 할 거니까요.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면 누가 씁니까? 윤석열 계엄 터졌을 때요. 베트남에서 한국 돈도 안 바꿔줬대요. 실제 돈도 아예 안 바꿔줬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코인을 누가 쓰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진짜로. 알겠습니다. 아, 저도 사실 좀 이 경제 쪽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저는 뭐 말을 좀 많이 줄이겠습니다. 5천 시대 열면 좋죠. 아, 열면 좋죠. 당연하죠. 코스피 시대 5천 시대 열면은 열어야죠. 열어야죠. 열어야 된다라고 보고 네. 사실 진작에 열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이렇게 간다면 사실 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짧게. 네네. 그러니까 이 증시도 기업이 성장하면서 우상향을 해야 그게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거지. 원래 우리나라의 어떤 이를테면 기업 가치가 100조짜리인데 네. 시총만 억지로 돈 뿌려가지고 200조 늘려놓잖아요. 그러면은 다 공매도 포지션 잡아요. 그러니까 결국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 뿌려가지고 증시를 부양한다라고 하는 게 환상에 불과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300 올라도 200 떨어지면은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먹는 사람 따로 잃는 사람 따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를 지금 이렇게 함몰될 게 아니라 노란봉투법 뭐 상법 개정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업들 네네. 펀더멘탈 망가뜨리는 악법들 이런 것들부터 중단을 시켜야 돼요. 노란봉투법을 하면서 기업 펀더멘탈 망가뜨리면서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 그때 가서 법 바꾼다라고 하면서 코스피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돈으로 거품 끼우게 만들겠다 이 말밖에 안 됩니다. 진보 정권의 가장 큰 앞에 닥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경제인 것 같아요. 이런 쪽의 문제들을 빨리빨리 지금 너무 좀 처리가 늦는 것 같은데 빨리 결정을 내려서 뭔가 좀 확실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왜냐면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럽잖아요. 뭐 양도세 부과 문제도 그렇고 좀 뭐 대주주 관련 이야기도 그렇고 5천 시대로 가려면 이런 문제부터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 투자자 위주로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을 좀 많이 샀으면 좋은 환경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은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게 당연하죠. 그리고 모든 정부의 가장 핵심 과제는 경제와 민생이죠. 그것을 1순위로 두지 않는 제가 보기에 그런 정부는 없었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5천 시대를 빨리 열어서 네. 개개인들이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하루빨리 오기를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세는 뭐 안 올리시겠죠? 근데 이게 네, 좀 다주택자라 한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사실- 그건 또 한 번 예, 얘기해 보시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제가 민주연구원에 있으면서 대선 공약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내놨던 게 사실은 종부세 폐지였어요. 맞아요. 예, 네, 종부세 종부세를 폐지를 폐지한다고 민주당에서 했어요. 던지자. 민주당에 던지면 이거 진짜 이긴다. 그럼요. 그때 그거 던졌으면 이겼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안 됐을 하지만 거예요. 토지공 근데 개념이 나왔죠.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나름 많은 교수님들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정책을 올리는 사람이니까 네네. 준비를 많이 해서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위에서 제가 특정 몇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요 앞에서 거론된 몇 분 중에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걸 대하는 방식이 딱 이거야. 이걸 해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세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야 이거는 우리 당이 이념과 맞지 않아. 세제를 이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퇴장을 하시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통령 하는 대로 좀 당에서 이런 거는 좀 막지 말고 좀 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런 부분은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해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은 경제 특집을 한번 해가지고 뭐 세제나 그렇죠. 뭐 이런 네. 쪽 해가지고 민주당 분들 좀 많이 모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볼까 싶기도 해요. 예, 이런 분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저도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도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말씀. 그리고 저희가 특집도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는 말씀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